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굿모닝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55만 개 창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위기를 맞은 기간 산업을 위해 40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90조 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되 지원금을 기부하는 사람에겐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결국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당을 재건합니다.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은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당헌 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을 요구했는데 당내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생활방역 시대를 위해 개인과 사회 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고 30초간 손을 씻어야 하는 등 5가지입니다. 일본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인 이탈리아 크루즈선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일본에서 코로나19 환자가 449명 나와 누적 확진자가 1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보도가 나온 지 사흘째인데요. 아직 북한 관영 매체가 김 위원장 관련 동향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곧바로 보도를 했을 텐데 왜 침묵을 지키는 건지 궁금한데요. 정치부 김도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이 북한 관영 매체가 혹시 최근에 나온 김 위원장의 영상이나 사진 보도한 게 있나요? 네,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정을 간략하게 보도한 게 전부입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 위원장이 시리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는 답전을 보냈다고 전했는데 예. 지난 19일에도 짐바브웨 공화국 대통령에게 21일에는 쿠바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들이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사진이나 영상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상적으로 사실은 뭔가 일이 있다면 군사 동향도 감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포착된 게 있나요? 네, 그제 CNN 보도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위독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유고시를 대비해 접경 지역이나 평양에 군사력을 집중하는 등 군사 동향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지난 2014년 김 위원장이 복사뼈에 난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을 때도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지팡이를 짚고 공개 행보를 재개할 때까지 침묵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과거에도 40여일간 잠행한 전례가 있어 며칠 안 보인다고 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고 속단하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의 중퇴설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미 합참 차장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네, 미국 국방부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미국의 소리 등에 따르면 존 하이튼 미 합참 차장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북한 핵무력과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어 그렇게 추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방장관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에선 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이 권력을 승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어제 일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고 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특히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 총회에서 신변 이상 시 권한을 모두 김여정에게 집중한다는 결정까지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CNN과 CBS, 영국의 가디언도 정상회담 당시 역할과 최근 승진, 유학 시절을 함께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김정은 유고시 중책을 맡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예측이 북한의 정사를 이해하지 못한 분석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김여정이 아무리 백두혈통이더라도 유교 문화가 강한 북한 원로 그룹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이 때문에 김 위원장 유고시 원로들의 집단 지도 체제로 북한이 운영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네. 워낙 폐쇄적인 곳인 만큼 이 북한에 대한 정부의 접근성이 낮은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공개 행보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부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발병에 대한 정보를 제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공개 비판한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의 발병을 적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중국의 부실한 대응을 정면으로 꼬집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질병의 위험을 은폐했다는 겁니다. It censored those who tried to warn the world in order to halt the testing of new samples, and it destroyed existing samples. 그러면서 전 세계가 우한 연구실의 접근권을 갖고 있다면 연구실에서 물질들이 안전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중국의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미주리주 에릭 슈미트 법무장관이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관련해 중국의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소송한 것은 처음입니다. 최근에는 두 나라가 남중국해에서 동시에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등 패권 다툼도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고유정 양측이 모두 불복해 어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 주요 쟁점은 1심 때 무죄가 나온 의붓아들 살해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기계적 압착에 의해 질식사했던 부검 결과야말로 당시 혼자 깨어있던 고유정이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인데도 막연하게 배척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사망 당시 4살인 피해 아동을 6살로 사실 자체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감기약을 먹은 아이가 깊이 잠들었다가 함께 자던 아버지의 몸에 눌려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 역시 의학적 근거 없는 추론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 아기의 죽음의 진실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 것? 어디 있어? 저는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건지? 검찰은 전 남편 살인만으로도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고유정 측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유권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부적절한 욕설을 써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문자폭탄 때문에 순간 평정심을 잃었다는 해명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유권자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이틀 만에 공개 사과했습니다. 어 의원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당시 많은 문자 폭탄이 날아들었다며 순간 평정심을 잃고 큰 실수를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낸 민주당에 대해 일부 지지자들이 항의하는 문자를 보내자 어 의원은 당신이 대통령을 하라며 비꼬았고 다른 유권자가 이에 항의하자 급기야 사람을 개에 빗댄 욕설을 했습니다. 어 의원의 사과문에는 문자 폭탄을 받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냐는 댓글과 사과가 아닌 사퇴를 해야 한다는 댓글이 엇갈리며 밤사이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늦장 사과 논란을 의식한 듯 어 의원은 이틀간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앞으로 매사에 더욱 신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정부가 세부 시설별 생활 방역 지침을 밝히기에 앞서서 개인과 집단의 방역 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핵심 역할을 해온 행동 수칙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충분한 간격을 두고 줄을 서고
투표 전 손소독제를 사용한 뒤 장갑을 낍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치른 4.15 총선은 생활 방역의 모범 사례입니다. 정부가 5월 6일부터 시행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인 수칙은 그동안 해왔지만 조금만 방심해도 지키기 쉽지 않은 5가지입니다. 아프면 집에 머물기, 2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환기와 소독, 마음은 가까이. 정부는 코로나19가 길게는 2년 가까이 유행할 것으로 본다며 확산을 막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생활 방역 수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집단 방역 지침도 공개했는데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관리자는 구성원의 발열 체크를 포함해 건강을 확인하고 증상이 있으면 쉬거나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성격들이 좀 강합니다. 정부는 내일 사무실과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결혼 장례를 포함해 시설 분야별로 20종 이상의 세부 지침을 공개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활약 중인 작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창업 육성 사업 캠퍼스타운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들인데요. 강영호 기자가 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카메라 앞에 서자 모니터에 체온이 나타납니다. 자율주행차의 열감지 시스템을 활용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커피와 같은 뜨거운 음료를 들고 있는 경우 음료의 온도만을 따로 인식해 불필요한 오작동을 막습니다. 피부 위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손세정제,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공기청정기 등 코로나19 위기는 스타트업에겐 혁신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저희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검역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보았고 그 기회. 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시와 대학, 민간이 협력해 170개 스타트업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해주고 마케팅을 해주고 또 필요하면 우리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구매해서 코로나19 위기 속 어떤 혁신이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물시계인 자경루의 부품이 보존 처리를 마치고 시민들을 만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들도 새롭게 밝혀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동훈 기자가 전합니다. 기다란 원통형 물통 옆으로 하늘로 솟구치는 용 문양이 돋보입니다. 조선시대 물시계인 자경루의 부품들이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작한 보존 처리를 마치고 공개됐습니다. 자경루는 물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양으로 시간을 측정한 장치로 세종대왕 시절 장영실이 만들었지만 없어졌고 이후 중종대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쇠구슬이 움직이던 장치 부분은 사라졌고 현재는 물통만 남았습니다. 물통은 물을 보내는 청동 항아리인 파수호 3점과 물을 받는 길쭉한 수수호 2점입니다.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재질을 강화하는 보존 처리를 진행한 문화재 보존과학센터는 항아리에 새긴 제작자 12명 중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4명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공장, 안현, 김수성, 최무적이 새롭게 밝혀진 제작자들입니다. 보존 처리를 통해서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역사적 흔적이나 자경루 제작에 적용된 제작 기법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484년 만에 새로 단장한 자경루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져 지난 2007년에 복원한 자경루와 함께 관람객들을 만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스포츠에는 국경도 장애도 없다고 하죠. 여기 장애를 극복하고 스키의 매력에 푹 빠진 한 소녀가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사는 13살 소녀. 척추장애를 갖고 태어나 2다리를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2살 때부터 부모님이 스키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두 발로 타는 대신 양발을 모으고 앉아서 모노스키를 타는데요. 이젠 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뽐낸다는 이 소녀. 스키를 타고 설원을 누빌 때가 가장 자유롭고 자신감이 넘친다고 하네요. 인간의 삶에선 개가 일부분이지만 개에게 인간은 삶 전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아지는 온 세상을 다시 얻은 기분이겠네요. 이동장에서 뛰쳐나온 강아지가 곧장 주인의 품으로 달려가 안깁니다.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모습이 무척 반가운 모양인데요. 지난해 12월 누군가 이 반려견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날부터 매일같이 전단지를 뿌리고 사례금을 거는 등 강아지를 찾으려고 갖은 노력을 했다는데요. 결국 4개월 만에 한 동물보호소에서 연락이 왔고 이 둘은 다시 만날 수 있었다네요. 수십 년간 전 세계가 이루지 못했던 변화가 단 몇 주 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의지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뿌연 미세먼지가 자욱한 인도 뉴델리의 지난해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일 정도로 깨끗한데요. 코로나19로 도시가 봉쇄돼 차량과 공장 운영이 줄면서 대기와 수질오염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겁니다. 멸종위기종인 거북이가 자연부활을 하는가 하면 퓨마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도 인적이 끊긴 시내에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인간이 얼마나 지구를 오염시켰는지, 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단 몇 주 만에 환경이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을지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사흘째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좀 잦아들었는데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4월 하순 일 최저 기온 급값을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서울은 3.7도, 대관령은 영하 0.9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반면 낮에는 서울 13도, 안동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높겠지만 계속해서 예년 수준은 밑돌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기 내륙과 강원 동해안, 영남과 전남 동부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차츰 특보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모레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불씨 관리를 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호남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영서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전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부분 5도 아래로 내려갔고요. 일부 내륙과 산지는 영하권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서울 13도, 전주 14도, 대구 16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겠지만 바람이 계속 불어서 쌀쌀하겠고요. 주말이 돼서야 꽃샘추위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